우리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 대학원 이 과정에서 항상 빠뜨리지 않는 것이 출석부입니다. 출석부를 보고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을 보면은 우등상, 개근상, 정근상이 있었습니다. 졸업할 때는 6년간 그 개근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6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출석부에 다 명시된 사람입니다. 그 자료를 모아가지고 6학년 졸업할 때 그걸 개근상을 줍니다. 6년 개근상. 예. 그리고 정말 어쩌다가 지각을 한번 했던가 조퇴를 한번 했다. 딱 이래입니다. 그러면은 주는 상이 정근상이라고 있어요. 정근상. 그도 수여를 하는데 유일하게 개근상, 정근상 이걸 6년 우등한 사람은 없어요. 없고 우등상은 1년씩 이렇게 이제 하는데 졸업식 때는 6학년 1년 동안의 우등상을 주지 않더라고요. 하고 시상식 하는 것이 개근상하고 정근상만 주는 건데 그 당시에 어린 마음에 좀 의아해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게 제일이지. 응? 왜 그 우등상은 호명을 안 하고 개근상하고 정근상만 주느냐 그랬더니만 그 선생님들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도 이제 다녔었는데 역시 그 말이 맞더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 선생님이 우리가 물었을 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시상식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당시에 빛나는 졸업장을 받은 언니께 뭐 이런 그런 노래 있습니다. 졸업식 그 노래.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뭐 어린 마음이지만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내가 학교 다닐 때는 큰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였는데 대도시인데 이제 서울, 부산, 대구 이게 큰 도시였죠. 있었는데 그 어르신들은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서울, 평양, 대구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서울, 평양, 대구 일제시대 이야기입니다. 일제시대는 서울이 제일 큰 도시였고 그 다음에 평양, 다음에 대구입니다. 부산은 없었어요. 인천도 없었고 그렇게 이제 그 3개 도시를 일으켰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서울, 부산, 대구였습니다. 지금 바뀌었죠. 서울, 부산, 인천입니다. 네. 그리고 곧 인천이 부산을 초월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예로 인천의 서구 인구가 60만 명입니다. 구로서는 가장 크다 하더라고요. 왜 늘어납니까? 진짜 대중 교육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인천이 그랬더니 안 하는가. 그 인천 상륙 작전 할 때도 6.25 때 부산이 더 컸거든요. 그런데 인천이 지금 이제 조수 간만에 커서 인천 상륙 작전 할 때도 군함이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밀물대 밀고 들어간 작전입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성공하겠느냐 이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타이밍을 잘 활용했다니 조수간만의 차를 정확하게 알고 그 배를 밖에 있다가 일시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성공했다는 이야기하는데 인천이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항구로서 그런데 어떤 그 한계점이 있을 거다. 이 도커를 만들어서 수문을 막아서 이제 배들이 오고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평택항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평택항. 거기는 조수간만의 차가 없답니다. 그 우리 해군의 이함대가 거기 있죠. 평택항에 있는데 평택항이 클 것이다. 이래가지고 대중교육이 많은 시대에 그쪽에 투자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주춤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교육이라는 것이 그 두 국가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모든 그 정책이나 군사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곧 인천이 서울 다음에 큰 도시가 될지 이거는 뭐 알 수 없는 거고요. 인구가 인천이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구보다 50만이 적었습니다. 근데 지금 50만이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 부침하는 역사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불가하다. 그런 예측이 가능한 사람 같으면은 주식 투자하는데도 다 이제 예측해서 하겠죠. 하지만은 주식 전문가들 거기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사람들도 이야기하면은 자기는 다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을 하게 됐습니까? 그 중에 10%는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큰 전략을 세워서 추진하는데도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이 그 많은 지혜를 모은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만사가 우리가 조급하게 간다든가 이럴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꾸준히 그쪽으로 나아가면은 우리가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사회복지 행정론 7주차 강의 요약은 내드린 그 요약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사회복지 조직에서 관리자의 리더십이 어떤 것이냐, 어떤 리더십이 개념이 있고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리더십이 중요한 것은 어느 조직 할 것 없이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리더십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회복지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행정론이라는 것은 사회복지학과 행정학이 융합이 돼서 이루어진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융합이라는 뭔가 한자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에도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용어입니다. 융합이라는 것이. 다시 이거는 융합이라는 것은 다시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 리더십의 개념이 뭔가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그 종류를 갖다가 나열한 그런 책자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개념이란 건 이와 같이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 근데 역시 그 조직에는 많은 그런 재화와 용역과 인력이 투입되어 있지만은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그 조직에는 뭐 우리가 국가와 같은 큰 조직이 있지만 또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또 규모 단위의 그 조직이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굉장히 그 터부시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자, 블랙 소사이어티를 해서 우리 암흑가,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익숙한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조폭 조직. 그 다음에 그 조폭 조직은 이 양아치 조직도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걸 가장 터부시하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리더십 개념은 변하지 않고 있는 거죠. 다만 그런 블랙 소사이어티, 암흑가, 이제 중국 사람들은 후이스후이해서 흑사회, 흑사회 하는 거는 이제 그 블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검을 흑자를 쓰는데 그렇게 이제 용어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것이 리더십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 리더십을 직접 우리가 이 개인이 있고 그 조직이 있는 가운데서 그걸 리더십이란 과연 이런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소상하게 모르고 있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라든가 기회라든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 조직에. 그렇지만은 조직에 항상 구성이 되어 있는 우리가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왜 사회복지 조직에서 리더십이 중요하면은 전문직 종사자 관리가 필요하고 가치, 윤리 중심 조직, 감정, 노동과 소진 예방, 서비스 질과 직결하고 뭐 이렇게 여기 보면 감정 노동 이런 게 있습니다. 감정 노동자가 있죠. 우리 특히 우리가 문의하는 하는 그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워크 스테이션이 있는데 그런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전화를 하면은 처음에 그 사람들이 받기 전에 멘트가 나오죠. 심한 말과 그런 말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멘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혼자 그 많은 사람들, 복잡다단한 그런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응대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전화 교환소, 과거 같으면은 그렇죠. 안내자들.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감정 노동자라고 얘기합니다. 감정 노동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다 받고 이렇게 소화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응답하고
응대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감정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우리가 받아서 소화하고 해서 상대방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노동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단하기 때문에 그런 직업도 많이 있죠. 주요 리더십 이론으로는 리더는 타고난 자질을 지닌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리더도 있지만은 이 특성이라는 건 이렇게 해야만 타고난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뭐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면은 학벌을 놓고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그 어떤 조직에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은 학식과 그런 걸 가지고 있는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다 사회에서 조직에서 있어야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다. 그 중국에 우리가 70년도에 80년도까지 유지가 됐죠. 그 중국의 문화 대혁명을 따지고 보면요. 모택동 이 지도자 모택동이 그 이제 그 문화 대혁명은 왜 일어났느냐 이래 보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불안한 시기를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택동 하고 그 밑에 있는 그 모택동 부인 강청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걸 이제 문화대혁명을 주도를 하게 됐는데 그 원인이 이렇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을 중국에서 이제 하고 이제 국공 내전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 국공 내전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본군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2차 대전 끝나기 전에 1930년 후반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이 1948년도에 건국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일본군들을 몰아낼 때 힘이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공산당과 국민당, 장기세가 이끄는 국민당 정부와 같이 연합을 해서 일본군을 이제 몰아냈습니다. 그 이제 종전이 됐는데 한중에 그렇게 이제 몰아냈죠. 얼마나 일본군들이 힘이 셌냐면은 이 모택동하고 그 다음에 그 모택동 씨가 이제 거기서 공산당 그 혁명에서 최고 선두에 있었는 건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돋보인 사람이었지만은 주석이 되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 장기에서 국민당 정부하고 같이 이제 연합을 해서 일본군을 몰아냈는데 그래서 이제 1948년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되기 전에 국공내전을 했습니다. 3년간 해서 그 공산당이 장개석 정부를 대만으로 쫓아보냈습니다. 대만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대만은 중국 본토에서는
잘 모르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대륙의 일이 바빴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데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중국이라는 것이. 대만이라는 그런 섬이 있었지만은 그 일본의 지배를 오래 받았습니다.